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과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의 부산 입항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밤샘 협상과 표결 끝에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 환산액 206만 740원으로 올해보다 2.5% 올랐습니다.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독일 축구 분데스리가 최고 명문팀인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으로 이적료는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인 715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흉기를 든 80대 남성에게 위협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신변 보호를 위해 긴급 호출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핵협의그룹 출범과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오전 3시 30분쯤부터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미사일이 5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해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발표했고, 일본 언론들은 미사일이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직후 하마다 일본 방위상은 2발 모두 최고 고도가 약 50킬로미터이며 변칙 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항공기와 선박 등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10일 고체연료 추진 ICBM 화성 18형을 발사한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북한의 오늘 미사일 발사는 어제 한미가 핵협의그룹을 개최하고 미 전략 핵 잠수함인 켄터키함을 부산에 기상시키며 핵 억제력을 과시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핵협의그룹 회의 하루 전날인 지난 17일 한미의 확장 억제 강화에 반발하는 성명을 냈고,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에 입항한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국의 전략 자산입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SLBM 20기를 실을 수 있고, 한반도 전개 시에 중국과 러시아 내륙까지 타격권에 들어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물속에서 발사대의 문이 열리고 수면 위로 올라온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후속 조치로 탄도미사일 탑재 전략 잠수함 켄터키함이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Not only to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but to ensure that our nuclear deterrence remains strong, steady, and dependable. 오하이오급 켄터키함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20여 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핵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전략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전개된 건 1981년 3월 로보트리암 이후 42년 만입니다.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총 4개 등급의 잠수함 가운데 오하이오급에만 핵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켄터키함의 탄도미사일 트라이던트 2의 사거리는 약 12,000km로 한반도 전개 시 중국과 러시아 내륙의 핵미사일 기지까지 타격권에 들어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5% 오른 수준인데 관심을 모았던 사상 첫 만원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최저임금 논의는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노동계는 11차 수정안에서 올해보다 약 4% 오른 시간당 만원을, 경영계는 2.5% 오른 9,860원을 최종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며 최저임금안은 끝내 표결에 붙여졌고, 오늘 오전 6시쯤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이 총 26표 중 17표를 획득하며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9,620원보다 2.5% 높은 수준으로 월 환산액으로는 206만 74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사상 첫 만원 돌파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이르지 못했습니다.
표결 직후 노동계 측은 결과를 듣지 않고 퇴장함으로써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남은 보름여간 노사 이의제기,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장관 고시일인 다음 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는 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는 끝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심의 기간도 총 110일로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는데 최원영 기자가 그간의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달 27일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노동계 최초 요구안은 올해보다 26.9% 인상된 시급 12,210원, 경영계는 시급 9,620원 동결이었습니다. 2,590원의 간격을 좁히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합의에 이르기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모두 지혜를 모아서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최저임금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이후 양측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인 지난달 29일을 20일이나 넘기면서 11차례 수정안을 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경영계는 이 밖에도 업종,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을 이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대했고 결국 차등 적용안은 지난달 22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습니다.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시간에 쫓겨 졸속 심의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총 110일이 걸려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보신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사 최종안을 두고 표결 끝에 9,86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860원, 2.5% 인상된 거잖아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거시경제학자 입장에서 2.5%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최저임금 인상될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경제 전체의 고용이 얼마나 줄 것이냐, 그리고 물가를 얼마나 자극할 것이냐인데요. 예. 최근같이 물가 안정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정책 운영을 할 때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혹은 이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 생산성 증가분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 안정 목표가 2%니까요. 예. 여기에 노동 생산성 사실 증가율이 지난 10년간 평균 0.5%였거든요. 요걸 두 개를 더한 2.5% 수준에서 결정이 되었으니까 추세적으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은 확정이 됐지만 노사 밤새 협상에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는데 노동계와 재계가 이렇게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요? 결국 기업은 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바라보고 또 노동계 측에서는 이제 생계비라든지 소비 지출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일단 관점이 너무 다르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또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 환경이 굉장히 악화됐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더 이상 인상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노동계 측은 물가가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생계비를 위해서도 이제 최저임금을 많이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네. 거기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번 해에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라서 사실은 1만 원 최저임금이 달성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상징성 때문에 더 격렬하게 대립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노동계 반발도 만만치 않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노동계 측에서 근로자 대표위원이 한 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붙이면 당연히 이제 노동계 측이 좀 더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사 측의 안을 가지고 표결을 붙였던 이유는 결국 노동계 측에서 1만 원을 달성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뭐 그 중재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만 원 이하에서 지금 그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기 예. 때문에 노동계의 네. 반발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앞서서 이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물가나 고용이나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 굉장히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이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실증 분석한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최저임금이 1%포인트 인상됐을 때 고용률이 0.14에서 0.16%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기업 경영계 측의 안이 표결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고용이 그렇게 1만 원대에 도달했을 것보다는 적게 줄어들긴 하겠지만 여전히 그 취약계층, 즉 청년이나 여성 혹은 노령층 위주로 고용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도 이제 뭐 소상공인들은 이제 연합회에서도 뭐 계속해서 동결을 주장하기도 했었고 시위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했었는데 자 그래도 2.5% 오르긴 올랐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들도 어차피 이제 부담이 올라가긴 할 텐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OECD 19개 국가를 바탕으로 해서 실증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최저임금을 1% 올렸을 경우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고용원이 없는 그런 자영업자의 비율이 0.18% 오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뭐 무인 점포라든지 아니면 키오스크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이제 고용원을 두지 않는 그런 자영업자의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좀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분야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이제 해당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이 유지되는 한, 그러니까 취업자들 중심으로는 소득 불평등도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다른 부분에 이제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제 저녁 울산에서 60대 남성이 집중호우로 불어난 하천을 건너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됐습니다. 네, 경기도 시흥의 한 공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6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울산시 울주군의 남창천에 60대 남성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울산 지역은 내일까지 최대 200mm의 강수량이 예보돼 남창천의 물도 불어난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급류에 휩쓸려 간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날이 밝으며 재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새까만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시흥시의 시와 공업단지에 입주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229명을 투입하는 등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화재 6시간 만인 어젯밤 10시 반쯤 큰 불은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층짜리 공장 1개동이 소실되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을 정리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오전 6시 이번 장마로 모두 44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5명이 실종된 경북 예천에서는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고 14명이 사망한 오송 궁평 2 지하차도의 경우 수색 작업은 종료됐지만 여전히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재민은 전국 111개 시군구 16,490명으로 늘어났고 주택 침수 등 시설 피해는 1,966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근 흉기를 든 80대 남성에게 위협을 당했습니다. 다친 곳은 없었지만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신변 보호를 위해 긴급 호출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예식장. 15일 오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같은 당 소속 기초의원 아들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날 무렵 갑자기 80대 남성 A씨가 길이 20cm 흉기를 들고 이 전 대표를 위협했습니다. 잠시 소동이 벌어졌지만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이 전 대표를 포함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A씨는 지난 대선 당시 전남 지역에서 활동한 지지자로 이 전 대표가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절 때부터 지지하고 자비로 후원까지 했다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래전에 아는 분인데 뭐라고 했다더라고요. 이 전 대표 측은 즉각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신변보호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거주지 순찰 등 이 전 대표에 대한 신변 경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전 대표에게는 긴급시 바로 경찰에 연락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보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가 과거 자신의 지지자에게 흉기로 위협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추진영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예. 지난 토요일 오후 5시쯤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예. 서울의 한 결혼식장에 있었던 일인데요. 민주당의 기초의회 의원 아들 결혼식에 그 이 전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80대 그 연세 드신 분이 본인이 예전부터 국회의원부터 그리고 또 지사 때부터 정치 후원금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 돈이 한 1억 원이나 이르는데 돌려달라라고 하면서 이 그 몸에 신체적 접촉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더니 단순 신체적 접촉을 넘어서 허리춤에 흉기를 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신고를 했고 이제 그 소란은 끝났지만 그 다음 날 이제 그 이낙연 대표 측에서 신변 보호를 요청을 했고 경찰에도 내부적인 사정을 확인한 다음에 이것은 신변 보호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경우에 따라서 바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흉기를 허리춤에서 뽑아들지는 않은 거군요. 네, 결국 뭐 그걸 그 칼날 길이가 한 20cm 정도 됐다라고 아이고. 하니까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슬아슬했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그 사실 그 흉기 자체를 어떻게 휘두르거나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잠재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 그와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법원 판례를 네. 보면은 설령 어떤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것을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소지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폭행이나 이런 것보다 가중처벌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0대 남성 과거에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그 시간을 보면 2014년도 전남지사 선거 때부터라고 네. 하는 걸 봐서는 거의 한 10년 정도 아니면 저는 그 전부터도 상당히 오랫동안 뭐 후원을 했거나 아니면 뭐 선거를 도와줬거나 저는 그렇게 지지를 했다고 보는데요. 네. 뭐 이게 후원금을 1억 원을 냈다라는 얘기보다는 어떤 그 이 전 대표 측의 어떤 얘기를 보면 1억 원을 도움을 주는데 1억 원을 썼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뭐 돈은 돈대로지만은 오히려 본인이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근데 이제 아마 이분이 그렇게 지지를 하면서 전남지사 때부터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전남지사 때 좀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해왔다 민원 청탁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예. 본인이 어떠한 이런 대가성을 바라고 어떠한 이런 도움을 줬다는 거에 대한 어떠한 그 받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거기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2014년부터면 이제 네. 거의 10년 동안인데 10년 동안 1억 원이면 뭐 1년에 한 1,000만 원씩. 자, 그 정도면은 뭐 법적 허용되는 이제 후원금 액수이긴 한데 자, 어쨌든 이 부분 후원금을 만약에 공식 후원금이라고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정치자금법에 의해서만 지급하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있지만 그것을 환불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 취지는 줬다 뺐으면은 사무실 어떻게 운영합니까? 예. 특히 그 정치자금법의 어떤 정치인의 어떤 안정적인 사무실 운영, 뭐 예. 정치 활동을 위해서 기부를 할 수 있대 환불에 관한 규정은 없는 취지가 겁니다. 다만 민법상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증여이거든요.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그 약정해놓고 아직까지 증여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지만 돈을 일단 줬다라고 하면은 임의로 그것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 법리로 봤을 때 원칙적으로 반환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케이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규정은 없지만 반환할 수는 있다는데요. 실제 제가 그 조선일보 관련된 규정을 그 뉴스를 봤더니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20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모금을 했는데 그 무렵에 이제 대장동 사건이 터지니까 한 263건 정도의 반환 요청이 있었고 한 2억 3천만 원 정도를 반환했다라는 규정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완주한다라고 해서 네. 후원을 했는데 또 후보 단일을 하니까 많은 부분 또 반환 요청을 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상 반환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정치적 도의로서 환불 요청했을 때는 상당수 이제 반환해주는 현상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그리고 이 그 원래 선거 그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을 하면 연말에 이제 연말정산도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굳이 뭐 돌려달라고 할 필요는 없을 건데 만약 공식적인 후원을 했다면 결국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은 10만 원까지입니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좀 전 같은 경우에 10년 동안 한 1억 정도 했다라고 하면은 1년에 거의 1,000만 원인데 사실은 개인이 이제 후원을 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까지 후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인 건지 아니면 이제 본인뿐만 아니고 이른바 쪼개기식으로 해서 후원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했던 뭐 가족들이든 아니면 회사 직원을 통해서든 했던 것이 그렇게 되는지는 아직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이제 사실상 또 새로운 이슈가 될 수가 있고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달라라고 하면은 공갈 내지 협박 문제, 단순 폭행 문제가 아니고 공갈 협박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자금 리스크가 조금 더 불거진 것이 아닌가. 다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의혹에 불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80대 지금 피의자의 네. 진술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 80대 남성으로부터 협박 문자 메시지도 받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뭐 내용을 좀 확인해봐야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에 따라서는 뭐 형법상 협박죄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망법상 어떤 협박에 의해서 처벌될 여지는 있는데 뭐 꾸준하게 어떤 불평이라든지 뭐 그냥 원한을 가지고 이러한 얘기를 구체적인 해악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낸 것은 또 처벌되기는 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구속될 가능성도 없습니까? 나이도 있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또 흉기를 소지는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뭐 팔로 이렇게 잡아당겼다라는 부분밖에는 없어서 폭행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연령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봤었을 때 구속될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어쨌든 뭐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폭행을 당한 부분은 좀 그렇게 심각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긴 하잖아요. 뭐 다치지도 않았고 뭐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자 그래도 이렇게 뭐 정치 자금을 둘러싼 이런 정치인들의 폭행 연루 사건들은 이건 좀 정치인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애증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될 수도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요인의 한 분이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도 지금 그 신변 보호를 강화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평소 때 이제 정치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문제 또 그리고 또 선거 과정에서 후원을 해주고 어떤 그 자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불협화음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언론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가오는 이제 그 내년 총선 과정에서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사실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놓고 이런 현상이 발생됐을 때에 명확한 어떤 그 법적 조치를 통한 어떤 재발 방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구속영장이 발부를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와 같은 전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와 같은 협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돼야 될 것이고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수사 그리고 원인이 뭔지를 밝혀가지고 정확한 어떤 처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경찰이 이낙연 전 대표 신변 보호를 위해서 긴급 호출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위협으로부터 좀 안심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실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며칠 전 뉴스도 있었지만은 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어떤 신변 보호 요청을 받는 여성이 스토킹 범죄로 살해되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예방적인 효과가 크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낙연 네. 대표 측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추가적인 아마 신체 위해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혹시나 모를 그 가능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또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스스로 일단 조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착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정치인이 한 개인이 정치인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돈은 1년에 500만 원. 자, 그렇다면 이분이 얘기를 했을 때 2014년부터 1억 원을 지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가 합법적인 후원금인데 만약에 정말 1억 원을 지원했다 한다면 이거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1억 원이란 사실 자체가 만약에 진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정치관법 위반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빌미 삼아서 이렇게 돈을 돌려달라 내지는 협박한다라고 하는 그럴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간단치 않은 사건이라고 저는 맥락을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서울 종로에 그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으로부터의 어떤 뭐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실제 선거 그 당 대표 그 부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케이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문제로 비화될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달라는 것이 평소 때 어떤 원한 관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치 자금을 1억 원이나 줬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뭔가를 요청을 했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그냥 단순한 해퍼닝으로 끝나는 협박 내지는 폭행 사건인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정치적인 불법 후원금과 그에 대한 대가를 약속했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원한 관계인지 이런 부분은 이런 폭행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낙연 대표가 고소를 안 했겠죠. 왜냐하면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형사적으로 고소까지 했다라고 할 경우에 그것을 보면은 이낙연 대표로서는 그런 문제보다는 단순한 어떤 그런 협박 이런 부분으로 볼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높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어떤 귀추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고소를 했나요? 지금 뭐 경찰에 신고한 것만 신고가 사실은 고소인 거죠. 고소까지 바로 연결이 네, 되는 그렇고 지금 이제 추가적인 조사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스마트워치까지 지급하지는 않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조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아마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의 범행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의 말씀이 조금 그러니까 후원금을 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도움에서 쓴 돈을 얘기한 것인지 좀 명확치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후원금을 얼마를 냈는지 이런 부분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근데 그냥 자비로 그냥 자기가 예를 들어서 도우면서 예를 들어서 썼다라는 부분까지는 뭐 이낙연 대표가 알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범행 동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경찰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문한 지 25일 만에 민주당이 특권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국민의힘은 특권 포기도 조건부로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총회가 시작되자 박광온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에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 소속 의원 140여 명이 참석한 비공개 의총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의결했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4번 제출됐는데 민주당은 모두 정치 탄압임을 주장하며 부결을 주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조차 조건부 특권 포기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정당한이라는 조건을 단 건 궁색하다고 했습니다. 여당도 껍데기뿐인 혁신안이라며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새로운 방탄을 더해 온갖 이유와 핑계를 들어가며 특권 뒤에 계속 숨어 있겠다는 것입니다.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던 김은경 혁신위는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라는 유보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이른바 명락회동이 수해로 인해서 또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연이은 회동 불발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관련 소식을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표, 이낙연 대표가 이제 지난 11일에 이어서 오늘로 예정된 회동도 취소를 했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수혜가 막심한 상황에서 만찬 회동은 부적절하다. 자, 이런 판단 때문인데요. 자, 두 사람의 회동이 한 번도 아니고 이제 두 번이나 또 연기된 상황이고, 수혜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뭐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고,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난 11일에 예정되었던 회의가 예. 또 그 만남이 또 원래는 오늘이 예정이 되어 있었죠. 그랬었죠. 이게 불발이 됐는데 과거 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비가 너무 오지 않아도 예. 다 내 탓인 것 같았다. 뭐 이런 예. 일기를 쓰신 게 있었는데 실제로 정치인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거나 이런 특히 자연재해 그리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또 희생당하셨지만 이분들은 또 인재라고도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이 막을 수 있었던 저는 사고들이었다고 봅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정치권의 책임 그리고 수해 복구 특히 이번 또 주말 사이에 또 강한 비가 또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수도권엔 또 그런 예정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모든 관심이 뭐 명락회동에만 관심을 갖게 될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도 그리고 어떤 뭐 사회적인 메시지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년한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뭐 물론 뭐 의제라든지 논의해야 될 사항들도 아마 뭐 조율이 되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두 분이 뭐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든지 이런 식의 좀 메시지를 국민 여러분들께 화합의 메시지를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정은혜 전 의원 말씀대로 일각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그냥 연기할 게 아니라 같이 수해 현장 가서 좀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까 그 수해 현장 때문에 이제 그 명락회동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수해 현장이 좀 묻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로 오히려 이제 수해 같은 상황에서 이 명락회동이 오히려 묻히는 건 아니냐 이런 이유 때문에 연기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아마 이슈에 대한 그 이슈몰이 차원에서 두 분이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수해 현장에 두 분이 다 가고 싶겠죠. 그러나 가게 되면 아마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오히려 수해를 입는 사안이 돼요. 예컨대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올 때 보면 6월 말경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당내 비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본인이 행보하면서 이재명 현 대표한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혁신의 내용은 도덕성을 회복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돌아온 답은 혁신안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 혁신위원들의 뭐 약간의 이낙연 지사를 공격할 만한 이런 사안들, 당내 이론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다소 보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거 내가 설 공간이 많이 없어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요. 이재명 현 대표는 백지장도 맞들면 따라서 맞들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해 현장을 가게 되면 아마 이재명 현 대표의 입장과 가까운 행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이런 행보를 당연히 하시겠지만 어쨌든 전제 조건으로 여러 가지 당내 상황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 근데 이것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예. 저는 두 분 간의 만남과 만남에서 나오는 성과가 좀 회의적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만약에 수해 현장에 가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수해를 입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는 것을 좀 반기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난 대선이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저희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하지 못했고 예. 그리고 그 경선 기간 동안에 있었던 갈등이었던 거죠. 예. 두 분은 전 현직 당대표이자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에서 경선을 했던 상대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소한 차이로 대선에서 우리가 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되고 나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모습,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회동이 늦춰지게 되고 수년되었지만
오히려 저는 더 갈등을 우리가 계속 덮어놓기보다는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어떤 자신들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 내에서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것인가, 이 모습들이 당장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뭐 분열로 보이고 사실은 싸움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나중에 우리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근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서 자기 계파를 살리려는 언행은 부적절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명계가 반발하는 상황도 있었는데요.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친명계라는 부터 먼저 겨냥하고 말을 했어야죠. 앞으로도 같이 할 수 있고 지금도 같이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이낙연 전 대표만 겨냥해서 뭐 계파주의에 어떻다라고 하는 건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원로신데 그러니까 자기 계파를 살리려고 정치적인 언행 그런 거 하실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당을 통합하는데 역할을 하실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했는데 앞뒤 자르고 딱 연결하니까. 그럼 위원장님은 기대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보도는 비판 차원에서 나와버렸다? 네. 그래서 저도 당혹스럽고. 예, 지금 뭐 김은경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혹스럽다,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보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김은경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게 된 의도가 기대든 뭐 우려든 비판이든 간에 문헌은 맞잖아요. 그런데 일각의 시각에서 이게 이재명 현 대표의 사람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언행을 또 그렇게 또 노골적으로 하신 적은 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은 사실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혁신위가 이낙연 대표가 오기 전에 띄워졌잖아요. 그 혁신위가 띄워졌으면 혁신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현 대표 체제예요. 근데 현 대표 체제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진단을 하고 바꿔야 되는데 지금 현 대표 체제로 무조건 다 통합하고 모여라라고 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혁신의 대상 자체를 현 대표 체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겨냥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예. 그렇다면 혁신의 주체는 이재명 현 대표고 혁신의 대상은 이낙연 전 대표다. 이렇게 아주 도식화할 수 있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게 혁신위의 목적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오해를 하기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혁신위가 뜬 시기나 혁신위가 뜨게 된 경위나 배경을 보면 현 대표 체제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방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수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서 고견을 청취하고 뭐 이래야 될 시기인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비판한다. 글쎄요, 그 다른 분들의 생각이 당의 단합을 저해하는 면은 비판을 할 수 있어도 다른 분들의 생각 자체가 그 내용 이런 것들은 듣고 이것을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김은경 위원장의 저 발언은 혹시나 이재명 전 대표와의 교감하에 있었다면 이낙연 전 대표와의 관계는 아마도 파국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김은경 위원장이 자기 의도는 그러지 않았는데 뭐 앞뒤 자르고 보도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기자들이 일부러 막 싸움을 붙이려고 앞뒤 자르고 보도를 하진 않거든요. 거기 인터뷰상의 이제 뉘앙스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하고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김은경 위원장이 내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사실은 인터뷰에서 조금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특정인을 언급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굉장히 혁신위원회가 우리가 태생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뭐 돈봉투라든지 코인 이런 논란들에 의해서 우리 당의 도덕성을 다시 회복하고 또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자라는 의미로 이제 태생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원장이 어떤 개인을 타겟으로 어떤 사람을 명명했다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좀 논란이 될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해명을 하셨듯이 오히려 당을 통합하는데 역할을 하실 걸로 기대한다라는 의미라는 거를 저는 오히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과거부터 계속 싸워왔던 게 아마도 혁신과 통합일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민주당이라는 게 굉장히 프로그레시브 하잖아요. 그래서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지만 그 상황에서 혁신을 해야 하고 그 다양한 의견들을 가진 그 진보적인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의 우리가 하나 되고 통합하는 것. 이것은 사실 민주당이 정말 끝까지 가져가야 할 숙제고 고민일 것 같은데 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위기가 있던 순간, 지난 2015년에도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위기의 순간에 분명히 위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극복했고 예.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내놓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자, 하지만 단서가 붙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향후에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만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니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정당한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뭐 정당한이라고 해서 뭐 따로 세부적인 의미를 말씀하진 않았지만 예.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 불체포 특권이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계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영국에서 이제 또 의원들이 또 왕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독립적인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또 대통령이라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출된 권력입니다. 예.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탄압받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정당한이라는 것이 뭐 혐의나 이런 거에 따라서 판단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의도가 어땠느냐를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 범인은 이제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당한이라는 것을 바로바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수사기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수사에 임했느냐, 그리고 그 불체포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느냐라는 것들을 봐야 하고, 저는 두 번째로는 사건이 아닌 사람이 타겟인가 아닌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뭐 대정동 사건도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예. 관련된 인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50억 클럽도 그렇고요. 근데 그 특정 사건에서 누구를 수사하고 있느냐, 그 모두를 수사하고 있느냐,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냐, 이런 것들이 아마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정확하게 정의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상당히 주관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그때그때 이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것을 그때그때 해석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영장 청구, 뭐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 심사 때 그분들이 나서 호소할 때 이건 부당한 검찰의 뭐 정치보복이다 이런 식의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당한의 반대말이 정당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일단 혁신안으로 본인들이 포기한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걸 의원총회에 붙였는데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이나 결의된 내용이 예컨대 이거 본인들이 서약서를 쓰거나, 그럼 개인적인 서약 약속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당론으로 이걸 가결을 하겠다라고 당이 약속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있었다면 정당한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두 가지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론으로 가결을 하겠다라는 말도 없었고 서약서 작성도 없었으면 개인들이 본인들이 약속도 안 한 거고 국민에 대해서, 그다음에 당도 약속도 안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체포동의안이 오면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면 그러면 지금 가결하지 않겠어요? 그럼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했기 때문에 뭐 부결시킨 거고, 본인들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정당한 영장 청구인데 이거를 부결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고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혁신안의 무력화, 보기 좋게 포장해서 무력화한 것이라고 보고, 개인적으로다가는
불체포 특권에 대한 그 범국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게 기명으로 의결을 해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해서 뒤에 숨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불체포 특권보다는 임시회를 소집해서 방탄용으로 쓴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것을 제도화하든가 대국민께 개인 약속, 정당 약속을 하든가 두 가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한 주한미군의 월북 사건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가 사건 해결을 위해 북측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차 방문한 주한미군 소속 이등병이 어제 오후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갔습니다. 미 국방부는 해당 병사가 북한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보고 북한 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so we're closely monitoring and investigating the situation and working to notify the soldiers next of kin and engaging to address this incident. 미 언론들은 20대 초반 남성인 해당 미군이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구금됐다 풀려났고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호송되던 중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헌병 호송을 받아 공항 보안 검색대까지 통과했지만 결국 비행기에는 탑승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미군은 유엔사가 운영하는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견학을 같이 갔던 한 목격자는 해당 미군이 갑자기 크게 웃더니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월북은 1965년 고 찰스 로버트 젠킨스 병장이 비무장지대 철책선을 넘은 이후 처음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요즘 일본 후쿠오카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아티스틱 스위밍 등 대회 초반에 펼쳐지는 화려한 경기들이 관중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티스틱 스위밍은 이전에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으로 불린 적도 있는데요. 지난 2017년 7월부터 아티스틱 스위밍이라는 새로운 종목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물 밖에서 자연스러운 얼굴 표정 연기를 보여주는 동안에도 물속에서는 힘찬 동작을 이어가야 합니다. 실제로는 보기보다 무척 힘든 스포츠인데요. 뛰어난 수영 실력은 물론 경기 동안 끊임없이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강한 체력을 요구합니다. 선수들은 물안경 없이 물속에서 연기를 할 때도 눈을 떠야 하고요. 물속에 있을 때는 수중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윤서 선수가 여자 솔로 프리에서 예선 4위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저녁에 열리는 결승에서 한국 아티스틱 스위밍 사상 최고 성적에 도전합니다. 네, 물 밖에서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실제로는 무척 힘든 종목이었는데요. 또 눈길을 끄는 다른 종목도 있다고요. 네, 수영대회 하면 흔히 맨몸으로 헤엄치는 경영 종목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지금 보실 다이빙도 수영 경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이빙은 탄성을 지닌 스프링보드나 반발력이 없는 플랫폼에서 뛰어내리는 경기인데요. 3m나 10m 등 다이빙대의 높이에 따라서도 종목이 나뉩니다. 다이빙은 혼자 출전하는 종목과 2명의 선수가 한 몸처럼 연기하는 싱크로나이즈드 종목으로도 나뉩니다. 채점 기준은 동작의 아름다움, 입수의 안정성, 그리고 선수 간의 동시성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점프와 동시에 물로 뛰어내리며 화려한 회전과 몸 비틀기 등의 연속 동작을 선보입니다. 네, 현란한 동작에 눈을 떼기 어려운데요.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선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오늘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어제 27.7도에 그쳤던 서울이 오늘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도 32도로 어제와 비교하면 기온이 7도가량이나 오릅니다. 습도도 높기 때문에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오전 사이에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서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오늘 중부는 대체로 맑지만 남부와 제주는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청주가 33도, 전주 32도, 부산은 28도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